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송 행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행위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송법 공부를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 행위의 의의와 특성인데요. 소송 행위라는 것은 소송 절차를 형성해 나가는 개개의 행위로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소송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행위의 요건이 되려면 요건으로서는 첫째, 소송 절차를 형성해 나가는 행위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들 중에서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는 소송법상의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지만 법관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는 행위는 어떤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소송행위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송행위의 특성으로서는 먼저 원칙적으로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적 발전적 성격도 있고요. 두 번째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이 역시 그런 근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 개개 행위의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행위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송 행위를 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소송 행위를 먼저 살펴보면 피고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이 가장 중요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행위로서 이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심리와 재판이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행위도 이외에 준해서 중요한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소송행위로서 신청이 있죠. 또는 청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재판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신청 또는 청구가 되죠. 공소 제기를 통해서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기피 신청을 통해서 법관의 직무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죠. 권리가 신청이나 청구가 권리인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대해서 즉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청 이외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당사자의 소송 행위는 입증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행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든지 증인의 증언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사의 논고, 그다음 변호인의 변론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3자의 소송 행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원 또는 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한 행위죠. 예를 들면 참고인이 진술하는 것, 증인이 진술하는 것, 이런 것은 제3자의 소송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주체에 의해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소송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고소, 영장의 발부, 공소의 제기 같은 것은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정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고죄의 고소가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와 같은 그런 것들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대해서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라는 것은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행위이지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의 증언, 검사의 논고나 구형, 영장의 집행행위 같은 것들은 사실적 소송행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에 따른 분류 다음으로
소송행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소송행위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체를 형성하는 행위와 절차를 형성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체 형성 행위는 법관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실체 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증인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진술, 변호인의 변론은 모두 실체를 형성하는 행위가 되지요. 이에 비해서 형사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행위들, 예를 들면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증거조사 신청 같은 것들은 절차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송행위는 그 기능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효과를 부여하는 소송행위와 효과를 요구하는 소송행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효과 부여 소송행위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공소를 취소한다든지 상소를 취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이에 반해서 효과를 요구하는 취여적 소송행위는 소송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기피 신청이 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증거조사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이와 같이 소송행위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었고요. 한편 소송행위는 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송행위의 대리라고 부르는데요. 법원과 검사는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행위의 대리는 피의자, 피고인 혹은 제3자의 소송행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신 전속적 소송행위는 주로 실체 형성행위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겠지요. 예를 들면 피고인의 진술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증인의 증언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신 전속적 소송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고, 대리는 주로 절차 형성행위나 피의자 피고인의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소송 능력이 없는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는 포괄적 대리와 특정 소송행위 대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포괄적 대리는 법정 대리인, 의사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변호인, 보조인, 경미사건 보조인 같은 경우, 또 경미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를 포괄적 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에서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특정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고소를 대리한다든지 고소 취소를 대리한다든지 재정신청을 대리한다든지 변호인 선임권을 대리 행사한다든지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대리한다든지 상소를 대리 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형사소송법 등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형식적 소송행위라는 것은 형식적 확실성을 중요시하는데 형식적 확실성을 중시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판례를 보면요. 성년 후견인은 의사 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 결정이나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소송 조건 규정은 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소송 조건이 되니까요. 또 두 번째, 명시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 근거 없이 대리를 확대하면 형사사법 보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세 번째로 친고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대리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네 번째,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본인 이외에 성년 후견인이 하는 것이 후견적 역할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 그래서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 한 형사 합의, 설사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처벌 불허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리로서의 효과는 없고, 즉 소극적 소송 조건이 될 수는 없고요. 처벌 불허사 표시와 같은 소극적 소송 조건이 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점이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기 때문에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형소송 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대리권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후견적 역할을 중시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 대리인이 상소하는 권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가 있죠.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소송행위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행위의 방식이라는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외부적 표현 방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식적 확실성을 통한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될 거고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소송행위의 방식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두주의와 서면주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두주의는 소송 자료를 구두로 제출하거나 설명하고 법원은 구두 변론을 기초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저희가 구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속을 도모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 거죠. 실체 형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구두주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판정에서 변론하는 행위,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한 증인 신문 행위, 검사나 피고인의 최후 진술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구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에 비해 서면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송 행위를 서류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면주의의 특징은 내용을 명확화할 수 있고요.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형식적 확실성을 확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서류로 남게 됩니다. 절차 형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서면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 선임이 됐는지 신고하는 행위와 같은 것, 공소 제기 행위,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죠. 상소 제기도 상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두주의와 서면주의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혼용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소, 고발 및 취소 같은 것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취소장에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운 바가 있죠. 공소의 취소도 원칙적으로 공소 취소를 하는 서면을 내지만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소의 포기 취하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은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면으로 의하여야 한다라는 서면주의가 아니면은 구술로, 또 구두주의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없다 그러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소송행위 방식에 위반한 소송행위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방식에 관한 규정이 효력 규정일 때에는 그에 위반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두에 의한 공소제기 안 되죠. 공소제기는 엄격한 서면주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또 상소제기도 구두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또 서면에 의한 판결 선고는 구술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만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술로 선고하지 않으면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효력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보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요. 소송행위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기간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기간이죠. 일정한 기간 내에만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그렇죠? 상소 제기기간 7일, 고소기간은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불행위기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1회 공판기일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런 경우를 불행위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정기간,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죠. 기간의 길이가 법에 정해진 기간, 그래서 법정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속기간, 저희가 수사에서 배웠던 구속기간들, 또 상소제기기간, 판결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법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판으로 정해지는 재정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가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재정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10일 내에서 수사 단계에서 10일 내에서 법원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 유치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단축할 것인지도 역시 법원의 재판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불변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변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후의 행위는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소기간 도과 후에 고소라든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상소이유서 제출을 한다든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오게 되면 그 접수 통지를 받게 되면 7일 내에 상소이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상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가 됐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정확한 설명 그렇게 되죠. 나중에 상소 파트에서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훈시기간도 있습니다. 훈시기간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 경과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의 사건 처리 기간,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훈시기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그 기간을 도과해서 소송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송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간 계산에 대한 통칙을 살펴보면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그 일이 있었던 즉시부터 계산을 합니다. 일, 월, 연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소시효는 시간에 관계없이 초일을 산입하고 구속기간도 마찬가지죠. 시효와 구속기간은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불리한 조항으로서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래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고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역시 시효와 구속의 기간은 말일이 공휴일이든 토요일이든 기간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소송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 기준은 첫째, 소송행위로서 성립했느냐 불성립했느냐의 문제를 살펴보고 나서요. 소송행위가 성립했다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적법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살펴보게 되고 유효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소송행위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기준이 충족이 되게 되면 소송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단계로서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소송행위의 성립 기준은 특정한 소송행위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 요소를 갖추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소 제기에는 검사의 공소장 제출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으면 아예 하자의 치유 문제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소송행위로 성립을 해야 하자 치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추후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면은 소송행위가 그때부터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각 내용에 따라서 살펴보게 됩니다. 소송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이제 무효인 때라 하더라도 판단을 법원이 해줘야 되는 거죠. 유효다, 무효다라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소송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면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여부는 성립된 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합치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유효 또는 무효에 대한 사전 판단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적 판단 효과가 있는 거죠. 훈시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부적법하지만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본 훈시 규정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판결 선고 기간인데요. 그런 경우 위반하면 적법하지는 않지만 유효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런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되면 이제 유효와 무효를 따지게 되는데요. 먼저 성립된 소송행위에 대해서 본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즉 유효하다고 할 것인지 무효라고 할 것인지의 문제가 됩니다. 무효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적인 효력은 부정이 되지만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소가 없는 친고죄 공소 제기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소송 계속의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로 종결을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동안의 그동안의 공부가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행위 주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 적격이 결여된 경우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라면 무효이겠지요. 또 소송 능력이 결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형성 행위는 소송 능력이 결여된 경우 무효이지만 실체 형성 행위,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같은 것은 소송 능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죠. 예를 들면 소송 능력이 없는 유아의 증언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죠. 역시 증거법을 배우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처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든지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행위와 다른 거죠. 예외적으로는 착오를 일으켰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소송행위의 중요한 점에 관해서 착오가 있고 행위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이 없으며 유효로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경우라도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보여지면 무효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소송행위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무효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각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위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률상, 사실상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형을 초과한 판결, 징역 10년 이하의 법정형인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또 존재하지 않는 피의자, 허무인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 보시면 법률상, 사실상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행위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일정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두에 의한 공소제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죠. 공소제기는 엄격한 서면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즉 소송의 발전에 따라서 하자가 유효화되거나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소송의 발전에 따라서 치유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이의 없이 소송이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공소가 진행된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1회 공판기일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을 두어야 되는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는데 이의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역시 치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효인 행위, 소송 행위를 추후 보완해서 유효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법정 기간 경과 후에 보완 행위에 대해서 기간 내 행위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에는 단순 추한과 보정적 추한이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한은요, 무효 원인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단순히 추한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상소를 배우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상소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보정적 추한은 무효 원인을 사후에 보완을 해서 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변호인 선임의 추한인데 판례는 변호인 선임의 추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행위는 기간 경과 후에 추한을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선임 신고서 제출 전에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유효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공소사실의 추한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은 무효이지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특정이 된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변호인 선임의 추한과 다르지요. 고소의 추한,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한은 인정이 될까요? 저희가 친고죄 부분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판례는 소극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사후에 고소가 보완, 추한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판례가 취하고 있지요. 학설은 견해 대립이 있지만요. 참고로 친고죄로 기소된 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 공소제기의 친고죄에서 고소제기 없이 공소제기됐던 흠은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 법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치유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인 소송행위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무효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절차 유지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효인 소송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철회하는 건 어떨까요?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예를 들면 고소를 취소한다, 공소를 취소한다, 상소를 취하한다. 또한 이런 것은 절차 형성 행위에 한정해서 명문 규정이 없어도 무효행위의 철회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무효인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를 나중에 유효한 소송행위는 결국 궁극적으로 소송행위의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소송행위의 유무효를 가르는 기준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 내용이 정당한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 유효한 소송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효력 요구 소송행위에서 이유 유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앞서 봤던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를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서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소송 행위에서 소송 서류를 공부하는 이유는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하는 것들도 소송 행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송 서류의 의의 및 소송 서류 공개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특정한 형사소송에 관하여 작성되는 모든 서류를 소송서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모두 포함해서 소송서류라고 부르는 거죠. 이와 같은 소송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즉 소송 계속 전에는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목적은 이해관계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부당한 외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소송서류의 종류 및 작성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소송서류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와 비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연월일 외에 소속 공무소도 기재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비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공무소가 있을 수가 없겠고요. 소송서류의 확인 방식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공무원 작성 서류는 하게 됩니다.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명, 날인은 그와 같은 자필 이외의 방법으로 이름이 기재가 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편 비공무원 작성의 서류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과 같은데 다만 날인의 경우 인장이 없으면 지장, 손도장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방식, 기타 방식에 관해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작성의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에 간인, 연속된 서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간인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비공무원 작성의 서류에 대해서는 서명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도 가능하고 대서자는 그와 같은 대서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문서, 소송서류를 변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공문서를 하기보다도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문자 변개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삽입하고 삭제한 곳에 날인을 해야 되고요. 몇 개의 글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했는지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한 경우 3글자를 삭제했다 그러면 삼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삭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웠는지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 서류에는 의사표시적 문서와 보고적 문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표시적 문서라는 것은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 발생을 목표로 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소장, 공소장, 재판서 같은 것들은 의사표시적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적 문서 자체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기가 어렵고요. 이에 반해서 보고적 문서,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의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적 문서는 예를 들면 공판조서, 그 공판기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서 보고하는 것이죠. 신문조서, 신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술서,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 등등을 쓰는 진술서도 보고 내용이죠. 이와 같은 보고적 문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나중에 배우는 증거법에서 배우는 전문 증거에 관한 법칙이 이와 같은 서류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서류 중에서 조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공판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판조서는 그날 그 공판기일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적 문서의 하나인데요. 공판기일에서의 소송 진행과 내용을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작성 주체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입니다. 재판장이 작성 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법원 서기관, 사무관, 법원 주사, 주사보 등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공판조서에 기재되는 주요 기재사항은 형식적 기재사항과 실질적 사항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형식적 사항으로는 언제 열렸는지, 어떤 법원에서 한 건지, 법관, 검사, 사무관이 누구인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누구인지, 출석했는지 여부, 공개가 되었는지,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쓰게 됩니다.
실질적 사항은 공소사실을 검사가 진술한다든지 피고인이 진술한다든지 피고인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증인 등의 진술 내용 같은 거, 증거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증거조사 방법, 변론 요지, 최종 진술 기회 부여, 재판 선고 및 고지 사실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조서는 속기 녹음 영상 녹화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기일에서의 내용을 속기, 녹음, 영상 녹화해야 합니다. 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공판조서의 정리 및 고지는 각 공판기일이 끝난 후에 신속히 정리하고요. 다음 기일에 전회에 있었던 공판기일에 있었던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조서의 열람 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조서 중에는 이와 같이 공판조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판기일 외의 절차에 관해서 적는 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조서는 공판기일 외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 등을 신문할 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 신문조서가 되고,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해서 정확성을 물어봐야 합니다. 진술자가 간인 및 서명 날인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한다 그러면 왜 어떤 사유인지를 기재를 하게 되겠고요. 작성 방식은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요. 압수수색 검증조서에 관해서는 법원도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 검증에 관하여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검증조서에는 검증한 검증물의 현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도화나 또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 조서들이 공판조서는 물론이고 두 번째로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서의 내용들도 조서들도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후에 증거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판 공개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가 허용이 됩니다.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일부 사유, 국가안전보장, 명예,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해당하면은 열람 복사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법원에다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고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확정된 판결서는 여전히 법원이 보관을 합니다. 판결서를 말하는 거죠. 재판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고요. 판결서는 법원이 보관한다.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증거 목록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가 비공개되거나 소년 사건인 경우,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명예, 사생활 침해 우려가 등을 이유할 때는 역시 제한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열람 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서 열람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판결서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 소송서류는 송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법원 또는 법관의 소송행위가 바로 송달입니다. 그래서 소송서류의 송달도 소송행위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송달 장소는 원칙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송달 장소가 되겠고요. 송달받을 송달 영수인은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않은 자는 송달 영수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송달 방법은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공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교부 송달은요. 소송 서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교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 송달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충 송달이라고 하고요. 유치 송달은 두고 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서류를 송달 장소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유치 송달을 하게 되고요.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충 송달 또는 유치 송달이 불가능하고 송달 영수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체물로 우편으로 붙이게 되는 거죠. 도달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걸 우편 송달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시 송달이 있죠. 공시 송달이 이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속 강의에 등장을 하는데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처음 공시하는 것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5일이 지나면은 2회 공시송달부터는 5일이 지나면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서류 파트에서는 소송서류의 송달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